1998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반기부터서는 투자하는 족족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기회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기회를 기다리셔야 되고, 다른 데 투자해 놓으셨다면 현금화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돌파하는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형적인 버블이죠.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한 2년 전부터 버블이다, 버블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새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경제 전문가, 심지어는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까지도 세계 대공황을 일으켰던 1920년대 말과 같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있구나를 다행으로 생각해요. 지금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분들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몇 말씀 드리고 제 얘기도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1980년대 말까지도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게 45%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60%대를 넘어섰어요. 지금 아주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 중 한 분이 갑자기 보유 주식을 매도를 하니까, 전량 매도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아침에 객장에 나오기 전에 구두를 닦았는데, 구두를 닦아주던 분이 주식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천정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다 팔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거품은 더 커지고 그 거품은 반드시 꺼지거든요. 이게 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에 달해요. 이게 40%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전형적인 버블이거든요. 이거는 대공황 때 비율과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 규모의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그게 약간 못 미쳐요. 근데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은 전 세계의 4분의 3을 차지해요. 그 3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전형적인 거품의 한 증거예요. 세 번째는 요새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테슬라 주식. 이게 주가 수익률이 무려 110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영업이익을 110년간 모아야 시가총액이 돼요. 거품이죠.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2조 달러에 달하는데 전 세계 자동차 10대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보다 더 많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2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테슬라보다 2배가 많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테슬라가 얼마나 거품이 크게 끼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미국 상위 계층 10%가 미국 주식 전체의 93%를 보유하고 있어요. 1%를 따져도 이게 50%가 넘어요. 이 얘기는 미국의 부의 집중이 극단적으로 잘 사는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득 상위 계층 5분의 1의 그 소비 성향은 70%를 간 넘어요. 최하위 계층 5분의 1은 이게 98%가 넘어요.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또 재산 불균형이 완화될수록 유효수요는 커지는데, 지금 미국은 부든 소득이든 최상위 계층으로 지나치게 몰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효수요는 부족하게 되고 대공황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기를 갱신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기업의 경영수지가 호전돼서 호조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예요. 그 유동성도 미국에서 축적된 자본에 의해서 형성된 유동성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가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지금과 같은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을 이끌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한창 때 지금 거의 3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지금과 같은 호조는 멀리 가지 못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한 때를 이렇게 보면 기업 경영수지 호전이 아니라 적절한 테마, 이게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주식시장의 최고 기록을 갱신해 왔어요. 2021년 경우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최고가를 갱신했고, 이 열풍이 꺼질 때쯤 되니까 2022년도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풍이 불었어요. 또 이 열풍이 꺼질 때쯤 되니까 2023년도 하반기부터 AI 열풍이 불었어요. 대단했잖아요.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수십 번 갱신해가면서 지금과 같이 엄청난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아주 특별한 호재가 과연 있겠는가, 새로운 테마가 과연 태어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새로운 테마가 제 눈은 안 보여요. 그러면 마지막 한계에 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미국의 거품은 지나치게 커져 있고, 그 지나치게 커져 있는 그 거품이 꺼지면 그 커진 그 거품만큼 타격도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급 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벌어졌던 그보다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전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우리나라 지난해 10월 이후로 수출이 증가율이 반토막 났어요. 그 전에는 수출 증가율이 매월 10%를 넘었거든요. 근데 5%대 4%대로 떨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때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환율이 급등하니까 수출은 줄어든 거죠. 이건 물론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는 다른데,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중요해요. 현실을 존중해야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수출은 반드시 증가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끌어올리자, 그러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세계사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이 엔저 정책을 1990년대 중반 이래 무려 8차례를 펼쳤어요. 경제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경기 부진이 무려 35년 이상 초장기간 이어졌어요. 일본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금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식시장이잖아요. 환율이 올라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지. 우리 주식시장의 시황을 좌우하는 게 흔히들 외국인 투자자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내릴 때 우리 주식을 매입하겠어요? 환율이 상승할 때 매입하겠어요? 환율 상승하면 무조건 매도해요. 환차손이 생기니까. 미국은 달러가 강세잖아요.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환차 이외에도 주식 투자 수익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미국으로 갔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 투자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2배가 더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으로 지금 투자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1,000억 달러 훨씬 넘어요. 그 이유가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 최악이잖아요. 2015년이던가요? 그때 우리 코스피가 3,300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9년 지났잖아요. 근데 2,400에서 지금 2,500 넘었다 다시 빠지고, 넘었다 다시 빠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우리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디스카운트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디스카운트 된 이유가 고환율 때문에 그래요. 국내 주식 투자자든 외국인 주식 투자자든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환율 정책만 우리 정부가 폐기하면 우리 주식시장 금방 살아나요. 그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5%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경제난이 좀 심하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때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납만 해라.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니까 환율이 점점 하락하면 수출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분이 이제 제 얘기는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율이 2001년 1326원에서 2007년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수출은 그 기간 동안에 2.5배가 증가했어요.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7.5%예요. 예년에 3배 가까이 그 높은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의외로 더 커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2001년 말에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우리 기업은 당시에는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2007년 10월에는 9만 원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 어떻게 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200달러짜리 개발해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경상수지 흑자도 매년 계속 커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장률도 매년 높아졌었고. 그런 역사적인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 성공 사례를 따라가야죠. 세상에 성공의 길은 아주 좁아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고 아주 쉬운 길이에요. 일본이 이미 8차례나 실패한 길을 왜 따라가냐고요. 우리나라가 성공했던 그 길이 있는데 그 한 번만 했냐? 아니에요. 1980년대 후반부터 말까지도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뒤따라요. 성공한 정책을 뒤따라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미 실패를 8차례나 한 정책을 왜 따라해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부진한 것은 우리 정부 탓이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거예요. 제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008년도에 환율 동향과 정부의 정책이 지금 아주 이세. 2008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 환율이 1,100원대였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의욕을 보이는 거죠.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그럼 성장률은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믿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어요.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외환을 계속해서 막 매입을 대규모로 해야 되니까 환율은 올라가죠. 정부가 사들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2개월, 3개월 후에 환율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사야 이익이잖아요. 더 올라가면 환차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니까 이게 환율이 정부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11월 달인가요? 그때 이게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1,504원까지인가 올라갔어요. 우리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까지 환율이 급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풀기 시작해. 그때 우리 정부가 외환보유고에서 600억 달러를 잃었어요. 자기네들이 상승시켜놓고 그걸 낮추기 위해서 600억 달러를 또 투입한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래 너무 빠르다 그래서 또 매입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수요가 다시 또 넘어와서 현재수요가 합쳐지면서 4월 달이죠. 3월이던가요? 1,597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니까 이제 겁을 내서 또 외환보유고를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왜 펼치냐고요. 그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우리 정부가 똑같이 펼쳤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전된다.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는데 또 그 정책을 똑같이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한때 최근에는 1,48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이다. 세계 경제에 영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2008년도에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뒤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원인이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14일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본격화했어요. 환율은 언제부터 올랐다고요? 연초부터 올랐어요. 환율이 오른 게 더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따라간 게 어떻게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 정부가 외환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나빠요.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여서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 지금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잖아요. 2024년도에도 900억 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로 매입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그걸 해외로 유출시키는,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재원이 좀 풍부한 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등 또 기관들을 동원해서 해외 투자, 또 일반 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을 동원해서 해외 투자를 막 유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를 생각을 해봐요. 상식만 충분히 갖춰져 있어도 그런 짓 안 해요. 자, 수출품 우리 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집값 회로를 주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당연히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 바보 같은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 1990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 말까지 지금까지도 똑같은 그 정책을 펼쳐요. 이게 일본 경제가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 빠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냐고요. 일본이 그런 실패를 했다면 반성을 해야지. 왜 일본 정책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냐고요. 저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고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하고 우리 주식자들 거의 모두가 손실을 봐야 하느냐. 어떤 한탄이 제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고환율 정책이 경제난을 심화시키면 그 정책 당국자들이 비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격적인 환율 방어가 수비적인 환율 방어로 태세가 전환돼요. 그래서 수비적인 환율 방어를 하게 되면 시장의 힘이 커져요. 우리는 이제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니까 그만큼 이제 외환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는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공격적인 환율 방어를 할 때는 정책의 힘이 커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히려 올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난받기 시작하면 경제난이 심화되면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 환율이 떨어져요. 지금 환율이 떨어질 때가 됐지 않느냐 싶어요. 실제로도 지금 우리 환율은 1480원대를 눈앞에 뒀다가 지금 꾸준히 떨어져서 145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또 1450원대가 떨어지니까 우리 정부가 또 환율 방어를 하네. 답답해요. 이게 떨어지기만 하면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되고 국내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일 텐데 실제로 최근에 1480원대에서 1450원대로 떨어질 그 마지막 시점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상당한 규모로 매입을 했어요. 주식시장도 잠깐 살아나는 듯 했잖아요. 그 현상을 봤으면 거기에다 그대로 처방을 해야죠. 지금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만 해주면 우리 성장률은 금방 5% 이상 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살아날 수 있어요. 설령 세계적인 금리가 닥쳐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우리나라를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까지 우리나라에 돌아와요. 그러면 국내 유동성 풍부해지고 그 유동성이 신용 파기 원리 작동을 차단해내면서 금융위기를 완화시킨단 말이에요. 경제는 살아날 수 있어요.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세계 경제가 모두 다 금융위기 늪에서 헤맬 때도 우리는 홀로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이 약해진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 고환율이라는 사실을 경제 전문가들이 아직 몰라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은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현실은 아닌데도. 그러니까 고환율이 경제난을 초래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그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또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 거기에 좌절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경제난이 워낙 심하니까 젊은 사람 중심으로 일자리 찾아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인구가 반토막 났어. 그런데 그 반토막 난 상황에서 경제정책이 바뀌니까 성장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반 이상 줄었는데도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젊은이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소득 수준, 현재 가치로 거기 도달했을 때도 아일랜드는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3%였어요. 그런 악조건을 극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정책의 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악조건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재벌급 기업이든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을 따름에 우리 지금 무기산업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등 여러 무기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무기산업은 초고도 정밀산업이에요. 여기에다가 최첨단 전자산업이 뒷받침을 해야 무기산업은 발전할 수 있고 수출도 가능해요.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초고도 정밀 기계산업의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국민소득 35,500달러밖에 안 돼요. 앞으로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산업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우리 화장품 산업도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 산업이 놀랍게도 초정밀 화학산업이에요. 우리 피부가 화장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이 아주 미세해야 돼요. 그래서 초정밀 화학산업의 뒷받침을 받아야 화장품 산업도 발달할 수가 있어요. 이 초정밀 화학산업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산업들이에요. 이런 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발전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명품은 가격을 올려가야 비로소 명품 대접을 받고 더 많이 팔려요. 우리가 그 EU와 FTA를 체결했을 때 관세가 평균적으로 40~50%씩 낮춰졌어요. 그러면 미국 명품 업체들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냐?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품질 떨어졌다고 보고 바로 외면해요. 명품일수록 가격을 올려가야 판매가 더 늘고 그 기업도 호황을 누려요. 우리 수출품들, 중소기업이 수출하든 중견기업이 수출하든 대기업이 수출하든 그 모든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는 명품이에요. 심지어 우리 농산물조차도 다른 나라 가격에 3배, 4배여도 팔려요. 우리 농산물도 명품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출품들 모두 다 명품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제품까지도 그래요. 우리 손톱깎이 같은 것도 세계시장 가봐요. 완전 명품이에요. 헬멧, 모자 다 명품이란 말이에요. 그 명품일수록 가격을 높여가야 품질이 좋아졌다고 여기고 또 과시욕도 가세해서 수출이 더 잘 돼요. 근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격이 낮춰져 수출이 증가한대. 이거는 과거에 싸구려 수출할 때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전자제품, 자동차 뭐 등등 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율만 하락을 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력은 더 커질 거예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들 이익 많이 줄어요. 경영수지 적자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왔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죠. 경영학에서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의 성패는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하면 무조건 경제는 성장을 해요.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주식시장 반드시 약세를 보여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선을 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도하니까 견뎌낼 수 없어서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이 상승했을 때 그때 우리 주식 매도했었어요. 그렇게 주식시장을 떠나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번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 손실이 제법 커져 있어요. 이런 때 매도를 하게 되면 보복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익을 못 봤으니까, 손해봤으니까 주식 매도한 자금 다른 데 써요. 매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좋은 기회에 투자하면 좋은데 그게 다 소비돼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은 버텨야 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 주기를 보면 보통 장기 정체기가 한 5, 6년 걸려요. 정체를 시작한 뒤로. 우리 주식시장도 앞으로 3, 4년 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투기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어요. 그때까지 버티시면 지금까지의 손실을 보전하고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시는 게 최선이에요. 삼성전자의 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가 무슨 위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올해 4분기에 경영업이익 6.7조 원인가요? 그렇게 기대치보다 낮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위기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2024년 전체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봐봐요. 엄청난 규모예요. 32.7조 원인가요? 그래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국내에 상장되지 않았고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지금 주가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4, 5만이 아니에요. 3, 40만 원도 낮은 수준이에요. 중국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상장된 건 주가가 높잖아요. 삼성전자도 그 정도 수준 넘어서 지금 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국내에서는 4, 5만인가? 당연히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한 차익 노리고 국내에 있으면 한 차손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지금 부진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든 아무리 막강한 기업도 국가 경제가 부진해지면 같이 쇠락해가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을 배우자. 일본식 경영 스타일 유명했잖아요. 세계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경영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그나마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소니하고 토요타. 그 외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기업들 다 쇠락해서 파산에 직면해 있거나 아니면은 존재조차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형편없는 지경으로 놓여 있잖아요. 일본 경제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 0.8%예요. 성장을 거의 못했어요.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개인 기업이 홀로 잘 갈 수 있어요? 소니와 토요타는 해외 비중이 커요. 그래서 그나마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제도 앞으로 경제난이 점점 심해지면 삼성이든 현대든 기아차든 LG든 일본 기업들 꼴 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폐기해서 경제를 살려내야 돼. 지금 삼성전자 위기 아니에요. 무슨 삼성전자가 위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경제학으로.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경제학이 틀렸어요. 역사가 수십 차례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미국이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0.5%, 0.75%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또 달러 인덱스도 갑자기 끌어올려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경제학자들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고금리 정책을 펼쳤으니 이제는 투자가 부진해지고 강달러 정책을 펼쳤으니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제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3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3.1%로 올라가요.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4분기에도 2.8% 성장을 해요.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하반기 내내 평균적으로 2.9% 성장을 했다니까요. 이론이 틀렸잖아요. 그럼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거 간단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출이 미국으로 빨려갔어요. 또 달러가 강세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 이게 미국으로 흘러갔잖아요. 그 미국 내 유동성 풍부해지고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생산 늘고 투자 늘고 고용 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졌던 거란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권자들은 이 이론에만 매여 있어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출기업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그러냐고. 환율이 오르잖아요. 해외 바이어가 즉각적으로 야 니들 환율 올랐으니 수출가격 좀 깎아줘. 그 얘기 안 해도 깎아줘요. 더 많이 팔려고. 책상머리만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책상머리만 앉아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정책 결정권자의 경제 관료나 경제학자 출신을 안 치는 경우가 극소수예요. 아마 버냉키가 유일할 거예요. 버냉키는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가올 것 같으니까 대공황이 최고의 전문가였으니까 그것 좀 잘 넘기라고 연준 의장을 시켜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밖에는 경제학자 출신도 기업 현장, 금융시장 현장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제정책 결정권자로 발탁을 안 해요. 관료들도 책상머리만 앉아있잖아요. 이 사람들 경제정책 결정권자로 발탁한 사례가 없어요. 현장에서 몸소 겪었던 사람들 경제정책 결정권자에 앉히는 게 미국의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론이 틀렸으면 이론을 폐기해야 되는데 경제학 박사쯤 따면 이론에 집착을 해요. 지금 우리 정책 당국자들 대부분이 그래. 이론만 생각해요. 현실을 안 봐요. 일본이 8차례나 실패한 고환율 정책, 엔저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의 주가지수 위기가 기업 경쟁력의 위기가 아닌 정책의 실패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책은 다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경제 정책도 대부분 성공하고 있어요. 딱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이 고환율 정책이라니까요. 이것만 바꾸면 우리 경제는 금방 좋아져요. 우리 국민, 우리 기업 세계 최강이에요. 그거는 우리 한류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역류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류만 그러냐는 얘기죠. 현대 기아차가 어떻게 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3위로 이렇게 갈 수 있으라고 누가 알았어요? 제가 몇몇 기업만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세계 최강의 성장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정책 하나가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의 역량이 발현되는 걸 막고 있어요. 제발 우리 고환율 정책만 전환이 되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공격적인 환율 방어에서 수비적인 환율 방어로 정책이 전환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앞날이 무한히 밝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차례 세계적인 공황이 올 것 같다, 아주 심각할 것 같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매년 한 100원씩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은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한국 금융자본들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위가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는데 그 풍부해진 유동성을 차단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동안 잘못했던 게 환율 방어 정책이 수비적으로 바뀌기만 하면 또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적으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초월해서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운이 좋은지도 모르는데 제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금리가 올 것이라는 얘기는 저는 2년 전부터 했는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올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될 거예요. 안 오더라도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활동이든 경제 활동이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 다음에는 반드시 엄청난 기회가 와요. 1998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환란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98년 상반기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원금 20% 건졌으면 다행이었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서는 투자하는 족족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기회를 기다리셔야 되고, 다른 데 투자해 놓으셨다면 현금화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외환위기 당시에 그 투자 적절한 타이밍 잡아서 하셨던 분들은 수십 배, 어떤 분들은 수백 배의 재산을 불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또 환율 추이도 열심히 보시면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이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큰 손실을 보셨던 분들도 다음에 올 기회는 그 손실을 보전하고도 몇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부터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럼요.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요. 또 위기에 처하면 붕괴 위기에 간 기업들이 아주 싼 값에 나오는 수도 있어요. 주가는 급락해 있을 거예요. 급락해 있는 그 주식을 사면 다시 급등을 해요. 위기만 벗어나면 경제가 위기에는 엄청 강해요. 경제 관료들도 위기 대응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성공했어요. 물론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위기를 벗어나면 주가는 급등을 한다니까요. 그 전에, 급등하기 전에 우리 주식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2010년대 이래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200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노무현 정부 연평균 성장률이 4.5%, 이명박 정부가 3.5%,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3.0%, 문재인 정부 2%, 윤석열 정부 1%대 계속 떨어져 왔어요.
주식 투자는 무조건 손해보죠. 고환율 정책을 박근혜 정권 이래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해외 투자로 유출을 시키는 정책을 펼쳐왔어요. 우리 주식시장 투자하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정책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면 큰 이익을 남기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질까요? 그거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중병에 걸렸더라도 의사 잘 만나서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해주면 비교적 단기간에 그리고 큰 고통 없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재앙을 맞게 되면 정책 당국이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그 경제 재앙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쉽게 벗어나느냐를 결정을 해요. 경제정책 당국의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중에서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면 그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저점이냐 이건 누구도 몰라요. 경제정책이 잘못 펼쳐지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저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저점을 벗어나서 반등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앞에서 쓰면 더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될 때 그때 우리 주식을 매입하면 가장 적절한 시점인지도 몰라요. 바닥에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는 좀처럼은 잘 안 꺾여요. 그때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어떤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추세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등락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유지돼요. 경제 위기가 오는 시점을 예측하신다면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더라도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돼.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고 성립을 했는데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약이 더 넓게, 더 깊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럼 경제학에도 병약이 진즉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40여 년에 걸쳐서 그걸 수립해 놓고 그것도 임상 사례로 입증을 해 놓은 책이 있어요. 경제 병약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경제 위기를 스스로 진단해내고 예측해낼 수 있을 걸로 저는 믿어요. 그 목적으로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금융위기의 발병 원인 그리고 그 전개 방향 그리고 그 결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습득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측해 놓으면 행동에 옮겨요. 남이 예측해 놓은 거는 그래 나 알았어 하고 지나가는데 본인이 하면 반드시 그것부터 자기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자기가 믿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물론 책이 많이 팔리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의 몇 %를 현금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다다익선에 현금 보유 비율을 최대한 확대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해요. 대신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되게 자산을 운영하시는 방법이 뭐냐라면 우리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져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에 그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국채 1년짜리나 혹은 6개월짜리 이런 걸로 순환매매하는 식으로 해서 가지고 계시면 그 흔히 다른 데로 허투루 잘 안 쓰게 돼요. 지금으로서는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긴 해요. 근데 국채로 보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걸 왜 제가 권해드리냐면 환율이 1,450원대인데 지나치게 높아요. 윤석열 정부 초에는 1,100원이었잖아요. 그 안에는 1,000원 미치였어요. 899원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환율이 앞으로 1,000원대로 떨어지면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환차손만 45%예요. 미국 국채에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은 환차손만 45%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채 사업 두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환율, 우리 세계적인 금리 같아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차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시장에 의해서 환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환율이 1,000원대까지 떨어지면 미국에서 달러 들여오면 환차익만 45%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최근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얼마가 정상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00원이었을 때도 우리 경상수지는 흑자였어요. 대규모였어요. 900원대였을 때도. 그렇다면 우리 환율은 900원대 아래라고 봐야 돼요.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해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외환보이거든 경상수지 흑자든 성장률이든 아무리 바람직한 것들도 과다하면 오히려 이게 경제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면 우리 환율은 800원 밑이 정상 환율은. 근데 우리 환율이 갑자기 그렇게 가면 우리 수출업체 다 망합니다. 1년에 한 100원 정도씩 낮춰가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으로 봐요.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이 나라 환율의 적정 환율은 800원대일 수 있다. 800원보다 더 낮아도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가기를 저는 바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450원대잖아요. 만약 우리 환율이 5년 후에 800원대로 떨어져 봐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몇 달러쯤 될 것 같아요? 1,000원까지만 떨어져도 우리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서요. 거기에 20%더 떨어져 봐요. 6만 달러, 7만 달러 간다니까요. 성장을 하나도 안 해도.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성장률 5% 이상 가요. 지금까지 그리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우리 국민소득 7만 달러도 넘어가서 설 수가 있어요. 지금 35,500달러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커져요. 그러면 우리 주요 자원들 지금보다 훨씬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중간재 시설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소비자 가격은 그만큼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속도가 늦잖아요. 근데 자원들 값싸게 사서 생산해봐요. 생산 원가는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판매가에 비해서.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남겨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커지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생산 늘리죠, 투자 늘리죠, 고용 늘리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정규직, 높은 수준의 월급을 주는, 연봉을 주는 그런 회사 골라가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1980년대 말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 학과 사무실에 입사 지원서 이런 것들이 굴러다녔어요. 그 아무거나 골라서 집어넣으면 다 합격했어요. 그런 호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말에 4년 동안 10%를 넘었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당시에 우리 환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커져. 그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실하면 뭔가를 해내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은 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망하지 않게 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망하지 않으려는 그 절실함이 기업의 성장력, 경쟁력을 높여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이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 개발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가지게 돼 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우리 정부는 망하지 않으니까 약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환율과 같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그런 발상을 해요. 이거는 아담 스미스의 잘못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의 근원을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규정을 한 뒤에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향상되면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손흥민처럼 뛰어난 축구 선수는 부모로부터 운동식 물려받아야 돼요. 좋은 체격 조건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축구 기술 연마예요. 체력 키워야 돼요. 그리고 경기 감각 키워야 돼요. 이거는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어요. 경제학에는 이 충분 조건이 없어요. 경제학에서는 체력이 성장 잠재력이에요. 축구 기술이 국제 경쟁력이에요. 경기 감각이 성장 지속력이에요. 이 세 가지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구축이 안 돼요. 손쉬운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면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경제정책의 요체예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기 다음에, 특히 재앙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